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제는 바로 인공지능, AI가 우리 경제랑 사회를 어떻게, 확 뒤바꿀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AI 덕분에 질병이 사라지고 고된 노동에서 해방되고 생산성은 막 폭발하는 그런 미래. 언뜻 보면 완전 유토피아처럼 들리기도 하죠. 그렇죠. 실제로 벌써 가상자산 관련 기사의 절반 가까이를 AI가 쓰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고요. 네, 맞아요. 심지어 생명 탄생 같은 아주 본질적인 영역까지도 로봇 역할이 커질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기술 발전이 가져올 풍요 속에서 우리는 좀 더 창의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큰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 있잖아요. 그 브런치 아티클 한 편이랑 유튜브 영상 두 편.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딱 던지고 있습니다. 아, 어떤 질문인가요? 뭐냐면 AI가 거의 모든 것의 생산 비용을 막 0에 가깝게 만들 때 과연 노동으로 소득을 얻어왔던 우리는 무엇으로 그 풍요를 소비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아,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네요. 생산은 되는데 소비가 안 된다면.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AI 시대의 경제 시스템 변화 가능성,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의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함께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AI나 경제학 용어가 아직 좀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내용을 충분히 따라오시고 또 시사점도 얻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밀도 있게 풀어가 보는 게 이번 탐구의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AI가 가져올 변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그 AI가 약속하는 미래, 그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AI는 정말 어마어마한 생산성 향상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인간의 지적 노동, 육체 노동 상당 부분을 대신하면서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줄 거다. 이런 기대가 크죠. 네. 근데 자료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약속 안에 혹시 어떤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논의의 어떤 핵심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가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낮춘다. 이거 표면적으로는 분명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라는 게 생산만으로는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소비가 있어야죠. 네, 맞습니다. 누군가가 소비를 해줘야 하는데 만약에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규모로 대체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소득을 잃고 소비할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이것이 바로 생산은 넘쳐나는데 소비할 사람이 없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 다시 말해 생산 소비의 역설입니다. 생산 소비의 역설이요? 네. 풍요를 만들 기술은 있는데 정작 그 풍요를 누릴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는 거죠. 이건 단순히 부의 분배 문제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우리가 아는 시장 경제 시스템 자체가 그냥 멈춰설 수도 있다. 이런 근본적인 위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생산 소비의 역설이라. 와, 확실히 AI의 밝은 면만 볼 게 아니네요. 그럼 이 역설이 현실화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첫 번째 구체적인 위험 시나리오로 자료들이 총수요 붕괴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도 전 세계 일자리의 한 40%, 특히 선진국은 60%까지 AI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다면서요. 만약에 AI가 인간의 일을 그냥 돕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대체해버린다. 그러면 그 충격은 정말 상상하기가 좀 어렵네요. 맞습니다. 그 총수요 애그리게이트 디맨드라는 게 간단히 말하면 한 나라 경제 전체의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이런 걸 다 합친 수요의 총량을 말하는데요. 만약 AI 자동화로 인해서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한다? 그럼 당연히 가계소득은 급감할 겁니다.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요. 네, 소득이 없으니 사람들은 지갑을 닫겠죠. 그럼 기업들도 소비가 줄어드니까 투자를 망설이게 될 거고요. 이렇게 경제 전체의 수요, 즉 총수요가 급격히 쪼그라드는 현상, 이게 바로 총수요 붕괴입니다. 아, AI 아무리 싸고 좋은 물건을 막 쏟아내도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공장은 멈추고 시장은 얼어붙는 거죠. 뭐랄까, 몸에 피가 돌지 않는 상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AI를 도입해서 인건비를 줄이는 게 당장은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비용 절감하고 경쟁력 높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기업이 너도 나도 인건비 줄이려고 사람을 막 해고하면 결국엔 아무도 그 기업들의 상품을 사줄 수 없게 되는, 그래서 다 같이 공멸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이게 참. 경제학에서는 이걸 구성의 모순이라고 부르는데요. 각자의 합리적인 행동이 모여서 전체적으로는 아주 비합리적이고 파국적인 결과를 낳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성의 모순이요? 그냥 먼 미래의 공상과학 같은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대비해야 할 현실적인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구성의 모순이라니. 각자의 최선이 결국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총수요 붕괴 정말 심각한 위협입니다. 그런데 자료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쩌면 이 전면적인 붕괴보다 더 교묘하고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두 번째 함정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바로 저임금 균형의 늪인데요. 이건 아까 말한 대량 실업하고는 양상이 좀 다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 시나리오는 어쩌면 더 이렇게 스며들듯이 다가와서 더 빠져나오기 힘든 그런 덫일 수 있습니다. 저임금 균형의 늪은 뭐냐면 사람들이 AI 때문에 일자리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일자리는 유지하는데 그 이유가 좀 서글프죠. AI나 로봇을 쓰는 것보다 사람 쓰는 게 더 싸기 때문인 상황을 말합니다. 아, 사람 쓰는 게 더 싸서 고용된다고요? 네, 기업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업무를 자동화하는 데 드는 총 비용, 설비 투자나 유지 보수 같은 거 다 합쳐서 월 100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네. 그런데 그 일을 사람한테 시키는 데 드는 인건비가 월 90만 원이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100만 원 들여서 자동화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즉, 인간의 임금이 자동화 비용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가격 상한선 밑으로 떨어질 때만 고용이 유지되는 겁니다. 자료에서는 이 모습이 마치 그 19세기 산업혁명 때 방직기계보다 인건비가 싸다는 이유로 아동들이 막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내몰렸던 그 역사의 어두운 단면하고 놀랍도록 닮아있다고 지적해요. 와, 그 정도인가요? 이런 환경이 만약 고착화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AI가 아직 대체하기에는 경제성이 좀 떨어지는, 상대적으로 저중년이거나 비표준화된 좀 불안정한 일자리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임금은 아까 말씀드린 자동화 비용이라는 벽에 딱 막혀서 더 이상 오르기 어려워지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기회가 차단되는 거죠. 성장의 사다리는 걷어차이고. 네. 인간의 가치는 이제 지능이나 창의성 이런 게 아니라 오직 기계보다 저렴한 노동력이라는 기준으로 평가받게 되는 겁니다. 잔료에서 언급하는 그 디지털 프레카리아트라는 용어 있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바로 이런 새로운 형태의 불안정 노동 계급의 출현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왜 총수요 붕괴보다 더 교묘할 수 있냐 하면요. 사회 전체가 완전 실업 상태에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야, 그냥 다들 일은 하니까. 그렇죠. 모두가 해고되는 대신 모두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머무르면서 희망 없이 일하게 되는 것. 어쩌면 이게 인간의 존엄성을 더 깊숙이 갉아먹는 더 잔인한 형태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AI가 가져다 줄 수 있는 풍요 속 빈곤의 모습인 셈이죠. 기계보다 싸서 고용된다. 아, 이 말이 정말 충격적이네요. 인간의 가치가 그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다니. 결국 AI 시대에는 일자리를 아예 잃어버린 사람들의 문제, 즉 총수요 붕괴 위험과 또 일자리는 있지만 저임금과 불안정에 갇힌 사람들 문제, 저임금 균형의 늪, 이 두 가지 거대한 도전에 동시에 직면하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두 가지 딜레마를 안게 되는 거죠.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보편적 기본소득, 그러니까 UBI를 중요한 해결책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보편적 기본소득 UBI. 이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자료들은 이게 단순히 어려운 사람 돕는 복지정책 그 이상이라는 거죠. AI 시대의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원활하게 작동시키는 어떤 핵심적인 사회적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아까 얘기했던 그 두 가지 문제 모두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어요. 두 가지 문제 모두예요? 네. 첫째, UBI는 총수요 붕괴를 막는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AI 때문에 소득을 잃은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구매력을 제공해서 소비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는 걸 방지하는 거죠. 일단 숨통은 트이겠네요. 그렇죠. 둘째, 그리고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저임금 균형에 늪에 빠진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협상력을 부여합니다. 협상력이요? 네. 기본소득이 있으면 사람들은 더 이상 생계를 위해서 기계보다 싼 임금을 받으면서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일하는 걸 감수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죠. 최소한의 소득이 있으니까. 네. 즉,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그런 착취적인 일자리를 거부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은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할 힘을 갖게 되고요. 기업들도 무조건적인 저임금 경쟁에서 좀 벗어나서 생산성 향상이나 노동 환경 개선에 투자할 유인을 갖게 되겠죠. 저임금 척지의 악순환을 끊고 인간다운 삶의 기존선을 확보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료들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을 넘어서 일의 개념 자체를 좀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일의 개념을 확장한다고요? 네, 지금까지는 시장에서 직접적인 금전적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활동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나 노약자를 돌보는 노동, 아니면 예술이나 문화 창작 활동, 자원봉사나 지역 공동체 기여 활동 같은 것들이요. 아, 네네. 이런 활동들의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인 보상을 제공하자는 논의입니다. 이게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의미나 사회적 역할을 부여할 수 있고요. 또 저임금 노동자들이 좀 비인간적인 노동에서 벗어나서 더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거죠. 보편적 기본소득 그리고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 와, 정말 양쪽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도 있겠다 싶은 되게 희망적인 대안처럼 들리는데요. 근데 혹시 여기에도 또 다른 함정 같은 건 없을까요? 자료들은 이 선의의 해결책들이 자칫 잘못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또 다른 중요한 딜레마를 만들어냅니다. 선의로 시작된 정책이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경고인데요. 바로 빅브라더, 즉 거대한 감시사회의 출현 가능성입니다. 빅브라더요? 감시사회? 네, 특히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이라는 아이디어는 필연적으로 누가 어떤 활동을 얼마나 가치 있게 수행했는가 이걸 측정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 그쵸. 평가를 해야 보상을 하니까. 예, 처음에는 사회 기여 활동을 장려한다 이런 좋은 의도로 시작할 수 있겠지만 이런 평가 시스템은 점차 개인의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장될 유혹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 수급자의 근로 의욕이나 사회 참여도를 평가한다거나 저임금 노동자의 생산성이나 근무 태도를 점수화해서 보상이랑 연계하는 방식으로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행동과 선택이 데이터화되고 끊임없이 감시당하면서 평가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죠. 과연 부평가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나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까요?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자료들은 이러한 감시와 통제가 극단화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두 가지 좀 암울한 미래상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 있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이 우리의 모든 데이터를 독점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일자리, 대출, 심지어 사회적 평판까지 결정하는 빅테크의 신봉건주의. 신봉건주의요? 네. 또 다른 하나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사회 신용점수 제도 같은 걸 통해서 국민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디지털 레니니즘과 같은 전체주의적 시스템입니다. 디지털 레니니즘? 결국 인간의 가치를 지키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려던 노력이 오히려 개인의 자율성을 완전히 박탈하고 중앙 권력의 통제를 강화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섬뜩한 역설이죠. 와, 듣기만 해도 정말 숨이 막히는 미래인데요. 풍요를 얻는 대가로 자유를 잃게 된다면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 감시사회의 위험을 좀 피하면서 AI 시대의 혜택을 누릴 방법은 없을까요? 통제 없이 자율성을 지키면서 공존할 길은 정녕 없는 걸까요? 블록체인 기술에서 강조하는 탈중앙화.
중앙 서버나 어떤 관리 주체 없이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감시 사회의 위험에 맞서는 중요한 방어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디 주권 신원, SSI, Self-Sovereign Identity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건 개인이 자신의 신원 정보나 개인 데이터를 특정 기업이나 정부가 아니라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내 정보는 내가 관리한다. 그렇죠. 마치 내 정보의 디지털 금고 열쇠를 내가 직접 갖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또 탈중앙화 자율 조직, 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 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리더나 중앙관리 기구 없이 미리 정해진 규칙, 즉 코드와 구성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운영되는 조직 형태입니다. 네,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고 확산된다면 거대 플랫폼이나 국가 같은 중앙 권력에 의한 데이터 독점이나 일방적인 감시, 통제에 맞서서 개인과 공동체의 자율성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기술적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거죠. 기술적인 해법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료들은 기술적인 방어벽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바로 철학적 방어선이라고 강조해요. 철학적 방어선이요? 네, 그것은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기본소득의 무조건성, unconditionality,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아, 무조건성. 만약 기본소득이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소득 수준이나 자산 유무, 근로의사나 특정 활동 참여 여부 이런 걸 전혀 따지지 않고 모든 개인에게 주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감시와 통제 유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보루가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무조건성이라는 게 모든 인간에게 생계를 위해서 특정 행동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즉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와 감시받지 않을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생존이 보장될 때 비로소 인간은 저임금의 덫을 당당히 거부하고 감시 시스템의 평가 기준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진정으로 자율적인 삶을 선택할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무조건성이야말로 AI 시대의 두 가지 핵심 위협인 저임금 균형의 늪과 감시사회 모두에 맞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는 AI가 가져올 그 눈부신 가능성 이면에 감춰진 아주 복잡한 경제적 역설들, 그리고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깊은 고민들을 함께 탐구해봤습니다. AI는 엄청난 풍요를 약속하는 동시에 우리를 사회로부터 완전히 배제하는 총수요 붕괴의 가능성, 혹은 인간의 가치를 기계보다 싼 값으로 떨어뜨리는 저임금 균형의 늪이라는 좀 굴욕적인 상태로 밀어넣을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네, 두 가지 상반된 가능성이죠.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보편적 기본소득 같은 방안조차도 빅브라더라는 감시와 통제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딜레마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의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살펴본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 미래가 기술에 의해 미리 딱 정해진 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정해진 게 아니다. 네,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맞이할지는 단순히 AI 기술이 얼마나 빨리 발전하는지 여기에만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그것보다는 기술의 발전 방향과 속도, 또 기업들이 비용 절감과 이윤 극대화를 얼마나 추구하는지를 보여주는 시장의 논리,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조율하고 우리가 어떤 가치를 우선시할 것인지 결정하는 우리 사회의 정치적 합의와 의지, 이 세 가지 힘이 서로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기술은 그냥 문을 열어줄 뿐이고 어느 문으로 들어갈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결국 질문은 기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 같네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미래 사회를 원하시나요? 단순히 물질적 풍요와 효율성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간의 노동 가치가 자동화 비용이라는 그 차가운 계산 아래 놓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혹은 편리함과 안정이라는 명목 아래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끊임없이 감시당하고 평가받는 사회를 용인할 준비가 되셨나요? 아, 정말 쉽지 않은 질문들입니다. 네,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하지만 바로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런 고민들과 사회적 논의들이야말로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과정일 겁니다. 마지막 방정식의 해답은 인공지능이 아닌 바로 우리 인간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어쩌면 연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은 주로 AI가 가져올 경제적인 도전 과제들, 그리고 사회적 통제의 위험성,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도전들을 정말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서 기본적인 생계 문제가 해결되고 전통적인 의미의 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다면 그때 AI는 단순히 문제 해결 도구를 넘어서 인간이 더욱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어떤 긍정적인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된 사회에서 진정으로 잘 사는 삶이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